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재 계획과 관련돼서 두 번째 영상이고요. 프로젝트 생산의 경우에 자재 공급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산은 시간이 좀 촉박하고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생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복잡한 장비를 만들거나 하는데, 이 경우에 여러 개를 만든 게 아니라 공장을 지을 때 뭐 여러 채를 만들진 않잖아요. 만들 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 여러 자원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동시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간을 보통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3년 걸릴 거를 1년을 준다든가 8개월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아이디어를 굴려서 그 다음에 업무를 정의한 다음에 그 정의된 업무에 대해서 팀을 구성하죠. 팀을 구성하고 나서 그 팀에 대해서 스케줄을 짜는데, 보통 일반적인 생산과 관련된 스케줄은 대량 생산의 경우에는 스케줄이 이번 주에는 2,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또 이번 주에는 5,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하루에 1,000개씩 나오면 된다. 하루에 500개씩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정하는데, 이제 보통 대량 생산 이런 스케줄을 처리량 기준의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문 생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아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스케줄을 잡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죠. 이게 꼼꼼하게 순차적으로 하지, 이거를 갑자기 막 정신없이 막 하진 않거든요. 여러 작업체에서 막 동시에 하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주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긴 한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특징이 굉장히 복잡한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그 다음에 예산은 제한적으로 줍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니저는 순차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 기간 안에 그 예산으로 끝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이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작업이 지금 진행을 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다. 이제 동시에 쭉 진행을 시키고. 그래서 스케줄 자체를 가만히 보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 스케줄이 나오면 그 스케줄에 맞게 자재가 미리 준비가 되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오는데, 프로젝트 생산에서 자재 공급 계획은 프로젝트 일정이 이번 달에는 어떻게 잡혔느냐,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잡혔느냐, 또 다음 주에 시작하는 작업이 어떤 거냐, 다다음 주가 어떤 거냐 해서 그 일정만 알면 그 리드타임 전에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드타임이 자재를 준비할 때 일주 걸린다 그러면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 준비를 이제 해놔야 되죠. 쭉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딱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자재 계획 자체가 여러 개를 계속 만드는,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에는 MRP를 가지고 돌리는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문만 한 번 딱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딱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스케줄에 맞게 자재를 준비시켜서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제에서 자재 계획은 프로젝트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 업무나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께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보실까요? 목차는 그냥 프로젝트 생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나오고요. 프로젝트 생산 정도.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큰 건물이나 복잡한 장비 설명이 드렸는데, 생각보다 그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업은 결국은 이제 시장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진행하는 많은 일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제품 개발. 이 신제품은 누가 먼저 내느냐가 지금 중요한 이슈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업보다 6개월 먼저 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경쟁력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매출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한다. 역시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팀을 구성한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는 팀을 구성하는 게 약간 틀리는데 어떤 여하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 공정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팀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팀에 의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라든가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드러내고 다시 시스템을 깐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전략적 이슈거든요. 보통 기업에서 진행하는 전략적 이슈들은 커매지먼트에 의해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업무가. 그래서 건물을 만들거나 장비를 만들거나 큰 장비들 그런 것만 프로젝트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원칙들, 이런 그 관리 기법들, 그리고 조직의 구성을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리가 좀 돼 있어요. 이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CF팀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CF팀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생산을 할 경우에 자재 공급계획인데 여기 이제 자재 공급계획이니까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주문을 받아서 만들든 아니면 대량 생산하든 간에 그 제품이 주문을 받는데 그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계속 주문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이제 레벨 처음에 만드는 엔드 아이템 0번에서는 주문 생산을 할 경우에 0번에서는 동일하지 않는데 0번 밑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동일한 자재들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다양한 완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반제품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서 그래서 수요가 이제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자재 계획은 우선 수요 정보를 확인을 해요. 수요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가 어떻게 되고 다음 주 수요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비즈니스를 내년에도 할 거고 후년에도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주문이 좋게 계속 내년이나 후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간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라든가 대량 생산은 애당초에 공장을 딱 세팅하고 나서 각오를 하죠.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딱 만든다. 딱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완제품부터 수요가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수요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수요도 만족하고 재고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고 작업장의 능력도 좋겠는가 이렇게 해서 MRP를 쓰는데 우선 이제 수요 자체가 종속적이기 때문에 MRP를 가지고 또 수요가 넘어가고 하잖아요. MRP를 쓰는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건물 같은 거 만들 때 자재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프로젝트에 지금 제품을 만들 때 그게 건물이든 장비든 뭐를 만들 때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정을 확인하죠. 일정을 확인하면 그러면 다음 달 일정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 달 여기를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음 달 일정에 맞춰서 아니면 다음 달 일정에 뭐 첫 번째 주에 맞춰서 자재를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두 번째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품목 자체가 수요가 좀 생긴다. 그러면은 MRP 같은 거 쓰겠지만 MRP 쓰는 건 종속수요니까. 그런데 프로젝트처럼 하나를 딱 만든다. 그러면 자재 계획은 프로젝트의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프로젝트 스케줄링에 맞춰서 자재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자재 계획 자체는 프로젝트 스케줄링을 보면 그러면 자재 계획이 나오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제는 이 한 가지예요. 프로젝트 생산이 뭐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경우에 자재 공급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 정의는
우선은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뭘 만든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까다로운 목표예요. 그 다음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한다. 기간이. 근데 이제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유있게 막 주는 게 아니라 촉박하게 주죠. 그리고 예산 안에서.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촉박하게 하니까 이 일은 원래는 보통 하면 3년 걸리는데 7개월 만에 끝난다. 7개월 만에 끝나니까 예산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얼마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트가 까다로우냐 까다롭지 않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 예산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일에 대해서 예산을 줄 때는 일이 까다로우면 예산을 많이 주고 일이 지금 쉬우면은 예산을 적게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얼마큼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냐를 가지고 예산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관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목표에 대해서 기간은 좀 촉박하게 주고 원래 한 1년 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6개월 정도 준다든가 그리고 예산은 굉장히 지금 빡빡하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예 불가능한 예산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지금 유치한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빡빡하게 사실 예산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예산 많이 나오고요. 프로젝트가 노상하던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그러면 예산이 좀 적게 이러거든요. 예산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우선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딱 맡으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간 자체가 촉박하니까 어떤 일들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먼저 짜죠. 스케줄링이 어떻게 나오냐면 스케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스케줄 자체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능한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동시에 요 일하고 요 일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시간을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겠다.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동시에 진행하다 보고 그다음에 업무 자체 특성이 있으니까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프로젝트가 여러의 기술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모으는 거냐면 프로젝트 팀을 조직하는데 프로젝트 팀은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스케줄 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성하고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두 가지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일정을 잘 짰느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짰느냐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짠 대로 사람들을 잘 지금 관리했느냐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좋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뭘 갖는 거냐면 궁극적인 책임을 갖게 돼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통상 일정을 짤 때는 가능한 겹치게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서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볼 때 잘 분석을 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야 순탄하게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팀을 구성할 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이 팀이 얼마나 서로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에 대해서도 사실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프로젝트 팀은 그럼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프로젝트 팀은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쪽에 대한 기술적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내 업무는 나만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업무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아무래도 이제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떤 사람을 이제 선호하냐면, 각 부서에 이제, 여기서 이쪽 부서에 여기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첫 번째가 좀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경험 중에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멤버로서, 프로젝트 팀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처음 하게 되면 내가 당황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한 사람은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고 과거에 지금 자기가 해결했던 방법들 중에서 해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프로젝트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냐면 이제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만나서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갈등이 처음에 약간 긴장 관계가 약간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바로 업무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지금 이제 그 약간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내가 좀 더 낫니, 뭐 누가 지금 이제 내 밑이니 위니 사람들이 모이면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랫사람 뭐 이렇고 아니면 문화가 뭐 여자든 남자든 문화가 다른 쪽이든 국적이 다르든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면요 위협을 나누려고 하는. 근데 프로젝트 멤버들은 팀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업무를 볼 때 서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해서 평등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처음에 만나면 이 사람이 내 위니, 내가 아래니, 내가 이 팀에서 핵심이니, 내가 핵심이 아니니, 그리고 이 업무는 내가 맡는 게 맞다. 또 이제 지금 이 업무도 뭐 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팀워크는 깨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프로젝트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팀에서는. 보통 그냥 일상 업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두 번째거든요. 요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은 다 잘합니다. 자기 일 잘 못하게 돼 있질 않아요. 구조가. 그래서 회사에 오면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받고 그 다음에 업무를 보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좀 받아서 경험이 쌓인 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이렇게 해주는데, 회사에서 정말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보면서 얼마큼 불필요한 요소들을 개선시켜서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냈느냐 이건데, 이 두 번째인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프로젝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놔도 프로젝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실패할 수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됐을 때 단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처음에 구성 단계라고 합니다. 폼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구성이 됐으면 바로 구성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잖아요. 진행하면 좋은데, 업무를 진행하면 좋은데, 좋지 않고, 어떤 게 있냐면, 스토밍 단계라는 게 있어요. 스토밍 단계는 뭐냐면, 여기서 이 팀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좀 편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지내나, 뭐 이런, 서로 간에 막 각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못 잡아서 막, 약간 뒤숭숭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리를 잡는 노밍 단계.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 하는 거냐면 업무 수행. 업무 수행 단계. 업무 수행을 하고 나서 해상 단계. 네 번째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 쓰이는 단계가 여기 지금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간이 가능한 짧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스토밍 단계. 여기서 잘못하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밍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과정으로 이제 한 일환으로 하는 게, 스토밍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 일환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계획을 짜죠. 좋은 계획 짜죠. 두 번째가 거기에 맞게 이제
서로 간에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팅 체계, 지원 체계 같은 걸 하죠. 지원 체계를 할 때는 뭘 시키는 거냐면 교육하고 간단한 훈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줄 수 있냐면 협조자를 줄 수 있어요. 협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협조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밍 단계를 가능한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이 업무는 이 사람이 맡고 백업은 누가 한다. 이 업무는 누가 맡고 백업은 누가 한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 기법들,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프로젝트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협조자를 줄 수 있어요. 협조자를 주게 돼서 협조자가 지금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죠. 그래서 이 스토밍 단계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면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일 신경 쓰는 게 팀 간의 협력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인터퍼스널 스킬입니다. 사실 이거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소문 같은 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아봐야 서로 간에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여부를 가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협력 관계가 안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스토밍 관계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스토밍 관계를 줄이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래서 책임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원 체계들도 만들고 해서 딱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면 이 단계를 빨리 스토밍 단계를 빨리 건너서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3번 가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면 여유가 있죠. 그래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였느냐 그래서 그게 3주였다 3개월이었다 아니면 뭐 3년이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들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쭉 같이 갈 수 있게 이 프로젝트는 팀이 따로 놀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정의하면서 간단하게 조직 구성, 또 매니저의 역할 잠깐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프로젝트 팀이 갖추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서로 간에 상호 협력 관계를 갖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줄여야 되냐면 프로젝트 팀이 겪는 이 지금 이제 5가지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를 가장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한다. 매니저는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여기 정의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된 기간이나 예산 안에 수행하는 한 번의 노력.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만든다 아니면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신제품은 한 번 만들니까 신제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제품 개발할 때 같은 신제품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똑같이 다음 연도도 개발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하는 한 번의 노력을 프로젝트가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목표는 세 가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나오는데 결과물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는 거냐면 요구되는 성과라고 하는데 결과물을 이 프로젝트를 의뢰인한테 갖다 줘야 될 것.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여유있게 정해진 게 아니라 급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제품 개발이면 신제품을 내년 말에 우리가 출시한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프로젝트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훨씬 더 까다로운데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납기능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그리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가 복잡하다고 프로젝트에 맞춰서 예산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미치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가치가 높다. 가치를 뭘로 하는 거냐면 회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조직이 회사니까 당연히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얼마큼의 이익을 갖다 주느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나오고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긴 한데 이 이익을 많이 갖다 주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게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젝트 매니저는 좀 좋은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하죠.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맡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익이 적게 나는 프로젝트예요. 그럼 굉장히 고생을 하죠. 저도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해봤는데, 예전에 맡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통 예산이 되게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되게 간단한데,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뭐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얼마의 기간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인데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많이 나주는데 한 번은 제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예산이 나와가지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도 갔다 와야 되고 일본도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프로젝트였는데 회사가 이제 프랑스 쪽에 자동차 회사였어요. 프랑스도 갔다 와야 되고 일본도 갔다 와야 되고 거기서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근데 예산은 그렇게 막 여유있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빡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그 결과물, 딜리버러블이라고 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가능한 빨리 그리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지금 결과 목표를 달성하는 한 번의 노력을 프로젝트로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종류를 지금 보시면 다음 주제는 프로젝트 예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신제품은 회사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라도 신제품을 한 2번 정도 망치게 되면 그래서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올해도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간다. 그렇게 되면 장래가 어두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제품이 미치는 영향은 경쟁력에 대해서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신제품이.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지난번 모델보다는 좀 좋아졌다. 제품은 항상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지금 개선시키고 나서 가격을 올려야 고객들도 올려 가격에 대해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커져서 또 이러이러한 부분이 빨라져서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 또 기능이 더 추가됐으니까 내가 지난번보다 뭐 10% 정도 오른 가격에 사주겠다. 이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고객이 지난번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불편했었는데 그 불편한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또 사준다 하는 건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고객이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의 영향을 미치는 품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입니다. 왜냐면 신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신제품을 구성하는 하위 품목들에 대해서 규격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 규격들을 만들 때 비용을 줄이는 접근 방식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표준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오랫동안 버전을 쭉 이어가면서 계속 만들다 보면 그런 표준화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비용이 더 줄게. 그리고 또 이제 반복성이 생기면 표준화가 되면 비용도 줄고 품질도 좋아지고 유연성이 생기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이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소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남보다 빨라야 돼요. 경쟁을 만약에 안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시장에서 우리랑 경쟁하는 회사가 없다. 그러면 천천히 신제품 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없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다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회사는 경쟁자보다는 빨리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스피드와 관련된 단어가 타임 투 마켓입니다. 그래서 타임 투 마켓을 얼마큼 줄여내느냐. 이 타임 투 마켓이 줄면 줄수록 매출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줄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가 늘게 되냐면 시장에 대한 매출이 이게 늘게 됐어요. 특히 초기 매출이 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세 가지에 영향을 주는 게 신제품 개발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세 가지를 보면서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팀은 이제 신제품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다시 말하면 고객도 좋아하고, 표준화 같은 게 들어가서 제조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능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또 신속하게만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제품을 위해서 모인 팀을 우리가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합니다. 여기 얘기할 때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지금 신제품 안에 팀 구성을 보면 설계팀이 진행을 해서 조직을 구성하는데 설계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품질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표준화 같은 제조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수명 설계처럼 신뢰성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래서 가능한 제품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다 농축될 수 있게 다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제품을 설계하죠. 크로스 펑셔널 팀이 구성돼서 그래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품질이나 비용이나 속도 쪽에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시설. 시설은 대표적인 게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여기 이제 유통센터라고 써있는데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제품만 보관하는 센터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자재창고가 너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그러면 자재창고를 하나로 딱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와 같은 주요 시설들이 지금 프로젝트로 만들어집니다.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 짓는 거는 주변에 아파트 짓는 거 보시는 분만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이 지금 집안을 다 준비하는 거. 그래서 밑에 이제 기둥을 심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게 되면 동시에 쭉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생산을 하거든요. 건물이 만약에 이런 걸 짓는 거다. 건물을. 그래서 한 팀에서 이만큼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음 팀이 이게 같이 진행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이래지면 또 다음 팀 준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쭉 해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는 이미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좀 남고 이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정부에다가 얘기해서 건물이 제대로 만들었다면 허가해달라 이런 쪽도 있었어요. 왜냐면 밑에는 이미 다 끝나있거든요. 인테리어까지 다 끝났다면. 근데 위에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막 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건물 자체가 100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건물은 그런 식으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한 팀에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같이 쭉 진행하죠.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설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정개선. 여기 이제 공정개선은 보통 이제 공정개선 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한테 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요. 교육이나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교육이나 훈련을 가진 담당자들이 우리 작업장에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기네가 직접 해결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해결해서 하루에 300개 만들던 작업장이 310개씩 10개가 더 나온다.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생산성 올라가는 것만큼 월급에 반영이 되게 이렇게 해서 서로 선순환되는 구조.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회사 비용 구조가 좋아지면 그래서 이제 생산도 많이 하게 되고 비용을 좀 다운시키게 되면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하루에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발생한 돈이. 근데 제품을 만들 때 300개를 만들게 되면 이 같은 인건비에 300개를 만들다가 310개를 만들면 제품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익이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달성됐다는 게 확인되면 월급에 반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월급에 반영되는 금액이 적게는 5만원에서 그 다음에 크게는 매달 20만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개선을 꾸준히 한 작업장에서는 월급에 반영될 받는데 분기별로 받는데요. 분기별로. 근데 그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생산하는 일본 기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분기별로 얼마씩 받느냐, 그때 한 140만원씩 받는 거거든요. 개선을 해서 그 개선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팀을, 그런 개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공정 개선을 할 때, 전문가가 와서 공정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업장에 있는 작업자가 공정 개선하는 거를 지속적 개선 또는 점진적 개선이라고 하고, 일본 말로는 카이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카이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속적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의 참여예요. 직원들의 참여. 그래서 직원들이 참여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그다음에 지속적 개선을 할 때,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하느냐, 그러면,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뭐 8개월 걸린다, 10개월 걸린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다 정해서 4개월 만에 해결하도록 하자. 보통 이제 지속적 개선을 할 때는 얼마 정도의 시간을 주냐면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한 2번 정도씩은 매년 할 수 있게,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게 생산이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산이 발전됐다는 얘기는 제품을 만들어낼 때 분량을 안 내고 설비가 안 퍼진 상태에서 원가 구조를, 그러니까 생산성 올리는 게 생산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참여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경영진의 지원. 경영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거 시켜주고, 그리고 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팀 활동에서 아이디어가 나면 바로바로 공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공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을 이제 별도 예산을 딱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작업장에 내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과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생산성이 하루에 300개 만들던 작업장이 310개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300개, 310개로 숫자로밖에 느낌이 안 오잖아요. 보통 자동차 작업장에서 하루에 나올 수 있는 게 400대 정도 나거든요. 근데 자동차에서 400대를 만들다가 410대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게 10% 올라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가 더 나오는 거냐면 하루에 3억이 더 나오는 거예요. 3억.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3억인데 한 달 작업하는 날짜가 20일이다. 그러면 한 달에 60억이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럼 1년이면 그게 얼마겠어요? 한 700억 정도 돼요. 700억. 700억만큼의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700억이면 자동차 하나 팔 때 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하나 팔 때 10% 정도의 이익을 받는다. 뭐 도요타 같은 데가 지금 해외 공장 다 해서 10% 정도 이익을 받잖아요. 그럼 700억 정도 이제 생산성이 올라서 400대 만들던 데가 410대를 만들게 되면 1년에 벌어주는 돈이, 뭐 3천만짜리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벌어주는 돈 자체가 70억이 되는 겁니다. 즉, 이익이 7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70억 이익의 중에서, 뭐, 1대 9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자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지원책들을 이제 마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직원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이 지원체계를 어떻게 가져갔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지원체계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어나지 않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품질이 좋아지기가 힘들지. 품질이나 뭐 생산성 자체가 좋아지기가 힘들죠. 그런데 대개 많은 회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우리나라는 원래 월급을 더 올려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결국, 사장님이 특히 이제 월급 올려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순환되는 체계 자체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뭐, 일본 기업이라든가, 독일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들이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뭐냐면 ERP나 APS 같은 정보 시스템 구축.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거기서 나온 걸로 계획을 돌릴 거니까.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계획 체계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게 프로그램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2000년에 깔았다라든가 2003년에 깔았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15년 전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프로그램을 지금 돌린다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프로그램이 안 맞아요. 환경하고 좀 안 맞습니다. 정보기술이나 정보기술의 사용들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프로그램이 그냥 그 15년 전 거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맞죠. 그리고 필요한 기능 같은 걸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왜냐면 15년 전에 만들던 거하고 지금 만든 게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회사는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년에서 15년 정도 터울로 정보 시스템들을 바꿔주죠. 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이트 방식을 하죠. 가능한 신속하게 딱 들어가고 그냥 사용자가 딱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기업의 인수합병. 역시 중요하죠. 인수합병도 사실은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하니까 인수하려고 하지, 인수해 놓고 나중에 보고 있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 회사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 이들도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해당하는 인수 대상이 되는 후보 회사에 대해서 현장 실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실사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찾고, 그리고 통합할 때 어떻게 할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팀에 들어가서 보면 역시 크로스 펑셔널 팀입니다. 뭐 재무팀도 들어가고, 구매팀도 들어가고, 생산 쪽도 들어가서 거행해서 그쪽의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 합병 대상이 되는 회사 다 평가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팀 구성원들 보면 다 크로스 펑셔널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촉박하죠.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이제 공급망 관리는 SCM을 얘기하는 겁니다. SCM은 SCM 관련된 장을 한번 가지고 공부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 SCM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VMI 같은 게 있어요. VMI는 업체랑 협력을 해서 업체하고 장비를 맺은 상태에서 업체가 우리 쪽에 있는 자기네가 공급한 제보 데이터를 보고 알아서 관리해주는 체계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한번 시범사를 만든 다음에 확산시키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서플라이 스케줄링은 어떤 거냐면 우리 쪽에서 특정한 구매 자재들 구매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게 MRP에서 나오면 그 구매 자재가 업체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넣어서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SCM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여기 VMI라든가 서플라이 스케줄이라든가 포인트 오브 유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회사 안에서 같은 부서, 다양한 부서의 한 부서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조직 재구성, 조직을 재구성한다든가 역시 이제 기획안이 나오고 그 기획안에 맞춰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기타 팀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너무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단어고 그리고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하나씩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든가 시작 단계에 있든가 진행 단계에 있든가 하여튼 다 프로젝트를 맡고 있죠. 그 프로젝트를 맡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항상 이제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구랑 협력 관계를 만들고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예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예산인데 예산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 정하기를 어떻게 정하냐. 프로젝트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을 정할 때 누가 정하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프로젝트 예산은 누가 정하느냐면 프로젝트를 의뢰한 의뢰인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프로젝트 조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프로젝트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트를 의뢰한 사람이 있어요. 의뢰한 사람. 이걸 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그런데 이제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는 앞에서 여러분들 예를 보셨지만 신제품 개발도 있고 인수합병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까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뭐와 관련된 거냐? 기업의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전략을 누가 세우고 누가 실행하느냐? 회사의 탑 매니지먼트가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다 그 프로젝트들은 의뢰인이 누구냐면 회사의 탑 매니지먼트예요. 그런데 회사의 탑 매니지먼트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다 보고받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해당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많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탑 매니지먼트가 직접 챙기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프로젝트 의뢰인의 권한을 위임을 해서 그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지금 수행할 수 있고 나중에 결과만 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직접 챙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관련된 권한을 위임을 해서 그 위임자가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위임자를 우리가 프로젝트 디렉터라고 해요. 얘는 이제 프로젝트 지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디렉터.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요. PM이 있고 PM이 이제 중요한 책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팀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프로젝트 팀 안에서는 다른 팀원들하고 얼마큼 협력을 하느냐, 다른 팀에 유익한 정보를 갖다 주고 그 지금 다른 팀의 상황들을 살펴서 거기를 정보를 얻어내서 자기 업무에 반영해주고 서로 협력 관계를 얼마큼 하느냐, 인터 퍼스널 스킬이 가장 중요합니다. 팀 구성원들은. 그래서 매니저는 사실 구성할 때는 능력만 보고 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과거 이력을 가지고 구성을 하니까. 그래서 업무를 본 지 얼마 정도 됐느냐,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람이 지금 어떠냐, 이런 것들을 그냥 과거 이력 가지고 이제 구성하는데, 그래서 6명을 딱 구성했는데 자기 포함해서 근데 6명이 나머지 5명이 정말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잘 맞아요. 죽이 잘 맞아. 그러면 마음 편하죠. 이 프로젝트는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잘 굴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딱 모여서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뻘쭘하고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나는데도 계속 서로 얘기 안 하고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프로젝트 들어와서 자기 일만 딱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안 해. 정말 힘들죠. 진짜.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죠.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10여 차례 해봤는데 10여 차례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일 일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지원해주고 또 자기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이런 사람이 능력 차이는 별 차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스폰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은 이와 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4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예산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나 그 다음에 디렉터가 이 프로젝트는 왜 하고 그리고 이제 범위 스콥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는 이제 왜 하는데 범위는 어디까지만 하고 올해는
내년에 또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요구사항들,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SOW라고 하거든요. 이거 잠깐 써드릴게요.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들어가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규격서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SO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OW를 작성을 해서, 그래서 매니저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디렉터나 클라이언트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은 얼마 정도밖에 못 준다. 이 안에서 해라. 예산을 정해준다. 근데 앞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예산을 정할 때, 프로젝트가 복잡하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간단하다고 해서 적혀주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복잡한데, 매니저가 그걸 간단하게 만들게 해주는 게 기술인 거예요. 매니저가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프로젝트 가치에 맞춰서 예산입니다. 예산은 우선은 보실 게, 단기 프로젝트는,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나는 걸 단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는 건, 그냥 13주 이런 주 단위가 아니라 그냥 올해 안에 끝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단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단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예산을 정합니다. 그리고 단기 프로젝트의 경우에 예산 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ROI 방법입니다. ROI는 공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이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ROI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 자체가. 그래서 프로젝트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해야지 우리가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근거로 이게 결정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승인이 되려면 최소한 ROI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10% 정도 나와야 된다. 이게 딱 정해져요. 이 10%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허들레이트라고. 허들레이트. 그러면 지금 이 공식에서 이 허들레이트까지 정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가 나냐면 10%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돈을 얼마 이상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OI를 계산할 때 이게 만약에 ROI가 기간 자체가, 프로젝트 기간 자체가 좀 짧아서 3개월짜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간이 프로젝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단기라고 하더라도 6개월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3개월, 9개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ROI는 그냥 투자 대비 이익률, 이제 수익이 얼마큼 나느냐 이것만 따지는데, 이거를 연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이 ARR이에요. 연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ROI하고 ARR은 같은 건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ARR은 연 단위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ROI가 만약에 6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ROI가 3% 나면 1년 후 따지면 6%짜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ARR로 이제 기준을 맞춰서, 연 단위로 이제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맞춰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순이익이 얼마큼 나느냐, 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지금 회사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희망 수익률을 가져가느냐, 최소 희망 수익률인데 허들레이트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쪽에 지금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되는 투자 금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허들레이트는 회사마다 다 틀려요. 회사의 경영진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들레이트는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희망 수익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경영진에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허들레이트라고 합니다. 영업이익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회사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이 뭐 10%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 허들레이트는 20% 될 수 있어요. 영업이익보다 높아요. 항상. 물론 뭐 영업이익보다 낮은 경우도 있죠. 왜냐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 영업이익이 우리가 보통 타겟을 했던 게 10%인데 올해는 정말 일이 잘 돼가지고 30% 냈어요. 그러면 허들레이트는 그거보다 낮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개는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지고 원래 예상치 못한 프로모션을 하게 되고 프로모션 하게 되면 비용 올라가잖아요. 근데 프로모션이라는 게 뭐냐면 1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싸게 해주는 거고 그럼 결국 이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10% 정도 봤는데 안타깝게 한 7% 정도 났다. 그러면 이제 판매직원한테 머릿속에 있는 최소희망 수익률은 뭐냐면 그 수익률은 한참 멈춘다. 경영진이 한 15% 정도 보고 있다. 근데 우리는 7%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그 허들레이트를 적용해서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제 사전에 평가할 때 이건 프로젝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들레이트 넣고 그다음에 수익 넣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ROI 개념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페이백 피리오드인데, 페이백 피리오드는 회수 기간법입니다, 이게. 이 페이백은. 페이백 피리오드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분자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냐면, 네프라핏이에요. 네프라핏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분모에는 이게 들어가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공식이 되는데,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약간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네프라핏이 어떤 의미냐면,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ROI는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익이 얼마나 나오냐. 6개월 동안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원가 절감이 돼서 이익이 얼마나 난다. 뭐 이렇게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네프라핏은 뭐냐면 뭐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쓰기 때문에 업체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거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시스템을 관련한 관리 업체를 바꾸게 되면 또는 물류 업체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매달 비용 절감이 얼마큼 이루어져서 이익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네프라핏은 지금 순이익인 순이익인데 항상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발생하는 한 달에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1년에 일정하게 발생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 이거고 그다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백 피리오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회수 기간이 아무리 지금 길어도 20개월 안에 끝나야 된다. 여기에 딱 정해져요. 그러면 지금 순이익 나오고 매달 얼마 정도 되고 20개월 딱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투자 금액은 얼마 이상 되지면 안 된다. 이게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수 기간법은 이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익이 항상 일정 기간으로 나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쉽긴 한데 굉장히 쉽잖아요. 쉽긴 한데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ROI 방법을 많이 쓰죠. ROI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ARR 방법을 쓰거나 이 방법을 써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지금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허들레이트 얼마를 할 거냐 10%를 한다 15%를 한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이상 줄 수 없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예산은 이거 안에서 딱 진행하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죠. 단기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치겠습니다.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길게 갈 수도 있잖아요. 장기.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면 뭐 2년,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로 갈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왜 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해놓으면 올해 좀 고생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내년도, 후년도, 내후년도에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좋게 나올 거다. 그래서 우선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이게 이제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그래서 이제 기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0, 1,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정도 투자해줘야 된다.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2년 뒤부터는 이 정도의 이익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제 선을 그린 다음에 밑으로 그려주는 쪽이 뭐냐면 투자고, 그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이게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라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5년 동안 또는 6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내년까지는 뭐 지금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2년 차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익을 낸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죠.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회사에서는 지금부터 6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부터 5년 동안 이 정도 이익을 내는데, 이만큼의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그리고 나서.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익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을 비교해서 이 정도 투자를 하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2년차부터 6년차까지 여기 이익이 생기는데, 이걸 다 더했더니, 여기 있는 걸 다 더했어요. 다 더했더니 얼마나 하면 2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투자는 그러면, 여기에 다 더했더니 2천 정도 나오니까, 이쪽에 있는 투자는 한 1,500 정도 하게 되면, 회사는 뭐 수익이 많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은 올해 안에서나 돈의 가치가 같지, 올해 100만원하고, 내년도 100만원하고, 후년도 100만원은 가치가 틀려요.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제 항상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느끼잖아요. 돈을 벌려고 이제 나가서 돈을 벌게 되면, 그래서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돈들이 예를 들어서 다 얼마였냐면 다 뭐 지금 200이었다, 210이었다. 그러니까 200, 여기도 이제 지금 200,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돈들이 이제 다 210이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매년 200 정도씩 5번에 지금 이제 수익이 나오니까, 이익이 나오니까 다 더하면 1000 아니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같은 그 기간 안에서, 1년 안에서는 가치를 같이 보지만, 진짜 약간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미래가 되면 될수록 돈은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통상 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돈 100만원하고 1년 뒤에 100만원을 비교하면, 지금 돈 100만원이 더 가치가 있어요. 1년 뒤에 100만원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돈을 누군가에게 100만원을 빌리잖아요. 그럼 1년 뒤에는 그 이자를 더해서 지금 더 주는 거예요. 가치 변화가 있으니까 그 가치 변화를 고려해서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0만원을 빌렸는데 1년 뒤에 갚는다. 그러면 105만원을 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돈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105만원은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는 이런 시간적 가치가 있어요. 시간적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돈들이 가치가 다 다르니까 이 돈들을 지금 이쪽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하겠구나. 여기 있는 돈들을 환산을 하겠구나. 위에는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지금 이제 환산을 하겠구나. 여기 있는 돈들을 다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 다르니까. 근데 환산할 때 1년 뒤에 105만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만원을 쳐내고 100만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돈 100만 원은 1년 뒤에 뭐 이자나 이런 물가 인상률 다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105만 원이다 그러면, 105만 원 미래에 되는 지금 돈으로 하면은 100만 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미래에 발생한 돈들을 지금 환산할 때는 다 어떻게 되냐면, 줄이게 돼 있어요. 줄이게 되는데, 그 줄인다는 단어를 이제 잘라낸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잘라낸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미래에 발생, 우선 캐시플로를 만든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익을 그린 다음에, 예산된 이익을 그리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현재 시점으로 가져올 때 환산하는데,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캐시플로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어나리시스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요 부분, 시간적 가치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시간적 가치 부분을 고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미래에 발생한 돈들을 지금 현재 시점을 가져와서 동일하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여기 있는 돈들을 지금 여기 있는 시점으로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투자를 정말 얼마 하는 게 적당한지,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돈하고 그다음에 투자가 나가는 돈이니까 나가는 돈하고 비교를 해주는데, 그러한 접근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현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현가라는 단어가 현재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캐시플로우에서 그린 2년차부터 6년차까지 발생하는 200달러는 무슨 뜻이겠어요? 미래 가치라는 뜻이에요. 퓨처 밸류에. 그래서 미래 가치의 돈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금액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가져와서 그 다음에 합산을 했더니 얼마나 왔냐면, 원래 그냥 숫자 더하면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그냥 이게 1000이잖아요, 1000. 그죠? 매년 200씩 5번이니까 환산하게 되면 뭐 800 얼마가 나올 수도 있고 900 얼마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지금 환산할 때, 이 잘라낼 때 소위 말해서 할인율이라고 해서 그 이자율을, 할인율을 얼마큼 적용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다음에 투자는 가능한 그거보다 적게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분석을 하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지금 단점이 뭐냐면, 순효과 분석은 원래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데, 단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을 정할 때, 지금 만약에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정하는데, 예산을 정할 때 원칙은 뭐냐면, 이익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보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비율 이상의 비용을 쓰려고, 그러니까 비용 이하에.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면 이익보다 적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의 몇 프로를 확보해주는, 일정한 비율을 확보해주는 투자 금액을 정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효과 분석은 보통 이 프로젝트 예산할 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투자 금액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투자 금액을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하잖아요. 정하게 되면, 결국 이 현금흐름표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 1년 차에는 수익이 안 나고 2년 차, 3년 차, 4, 5, 6년 차 동안에 이 정도 수익이 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요. 그 수익률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IRR, 수익률을. 그래서 그 수익률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했던 그 값보다 작게 나오면 투자 금액을 지금 이제 약간 줄인 다음에 다시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금액만큼 나올 수 있게 그 투자 금액을 정한 다음에 예산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예산을 정할 때는 여기 좀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유익해요. 근데 더 많이 쓰는 거, 일반적으로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 장기적인 현금이 있을 때 많이 쓰는 거는 순효과 분석입니다. 순효과 분석에 대해서 한다. 이 순효과 분석은 이런 투자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친환경 차를 쓸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차량을 쓸 거냐. 그러면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아니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 구입가가 어떻게 되고, 매년 연료비가 어느 정도 되고, 세금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고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돈을 지금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 5년 정도를 가지고 이제 현금을 쭉 빌린 다음에 그걸 다 지금대로 환산해요. 환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한 비용이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총 비용.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순효과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약간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안 맞는 경우는 순효과 분석보다는 내부 수익률. 그래서 이 정도 투자가 적당한지 아닌지는 뭘로 따지는 거냐면, 결국 투자해서 얻어내는 게 이만큼의 이익이라면 은행 상품처럼 결국 투자해서 이 정도 이익을 얻어낼 때 이 지금 이제 할인율,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냐, 수익률이 몇 프로냐. 우리는 그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기를 바라냐면 10% 이상이 나기를 바란다. 근데 수익률이 얼마짜리냐.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이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금액이 하게 되면 수익률이 12% 정도 난다. 그러면 진행하자. 이제 만약에 수익률이 한 5%나 3%밖에 안 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을 약간 낮춰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정한다. 그래서 이제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 단순하게 그냥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이익이 난다. 1년차에 이렇게 나고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난다.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같은 가치를 볼 수가 없거든요. 1년차 200달러하고 3년차 200달러는 가치 자체가 틀려요. 지금 봤을 때. 쉽게 이해하시죠? 지금 1년 뒤에 100만원하고 2년 뒤에 100만원은 같은 100만원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뒤에 100만원이 2년 뒤에 100만원보다 가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환산을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환산하는 계산 문제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한다. 무슨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프로젝트 예산을 이 정도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겠고요. 다음 장을 보실까요? 다음 장은 이제 여기 자재계획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계획인데, 프로젝트 스케줄링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 프로젝트는 이제 하나만 하는 거니까 이 스케줄이 나오면 그 스케줄 전에 자재를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는 어떤 자재가 사용되느냐, 그래서 이 업무에는 어떤 자재가 사용된다는 게 미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이 작업은 몇 명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쓰는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작업에 대한 BO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BOM을 쫙 하게 되면 지금 이 건물을 만들 때 이 부분을 할 때는 이런 재료가 필요하구나. 근데 재료를 언제까지 들어오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작업을 언제 시작할 거냐? 그래서 이 작업은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할 거다.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10주 지난 다음에 할 거다. 그래서 그 일정만 나오면 알았다. 그러면 그 일정 바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전날까지는 자재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진행을 해라. 그래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자재도 딱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작업 준비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일정에 들어가는 시간들은 우리가 작업 준비 시간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업 준비 시간들은 다 그 전에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때 딱 들어가서는 정말 실행할 때 걸리는 시간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할 때 그 걸리는 시간들 중에서 따지게 되면, 하여튼 일정이 나오면 자재 계획은 저절로 나오는데, 그 일정을 정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차트라는 게 있어요. 간차트는 너무너무 쉬우고, 간트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 간트라는 사람이 만든 차트 이건데, 예전에도 이런 차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만들고 이제 이름을 딱 붙인 거죠. 간차트는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거를 이제 그림을 쫙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차트는 좀 작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쓰기가 편한데, 큰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관련된 업무가 한 3,000가지 정도 업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제품 개발인데, 제품 개발 기간 자체가 이게 3년 걸린다. 이런 거는 공동개선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설 같은 거 짓는 것보다 훨씬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장기 하나 만드는데, 장기 만들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장비는 한 10억 정도 되는 건데, 장비를 만들 때 걸린 시간은 6개월이다. 그럼 6개월 같은 경우에 간자트가 좀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제품이라 뭐 다양한 시험도 해야 되고 해서 얼마 걸리면서 우리가 4년 받았다, 4년.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은 4년 정도 되면은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자트 쓰기는 약간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게 네트워크 방법. 그래서 우선 프레이트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간차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트라는 분이 만든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트워크 기법이라고 해서 이 망을 이용한 방법. 네트워크 기법은 이제 망을 이용한 거니까 되게 사용하는 기호가 뻔해요. 이게 네트워크는 선으로 돼 있잖아요, 선. 네트워크가 망이니까. 이제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주죠.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화살표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선들이 만나는 지금 이제 마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관련된 업무를.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간차트는 다시 이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CPM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요 경로법, 이런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퍼트라는 게 있어요, 퍼트. 근데 이제, CPM하고 퍼트는 다 장기 프로젝트에서 쓰는 건데, 퍼트는 CPM보다 훨씬 장기, 그래서 보통 10년짜리라든가 15년 정도 되는 그런 경우에는 퍼트 기법을 써요. 그리고 퍼트는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활동들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활동이 주로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그 활동을 할 때 지금 뭐 어떤 활동들은 간단하게 3일이면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3개월 걸린다. 3개월이면 20일씩 해서 60일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6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 각 활동들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쓰는 게 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 기법을 가지고 자재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 주제가 자재 계획이잖아요. 자재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러면 프로젝트의 경우는 일정만 보면 된다. 그 일정을 보고 다음 달 일정, 다다음 달 일정만 보면 준비할 수 있다. 자재가 만약에 준비할 때 걸린 시간이 3주면 3주 전에 일정을 확인하면 되고 이게 6개월 걸린다. 그러면 6개월 전에 일정을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보면 자재 계획 저절로 나오는데 프로젝트 일정은 기법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가 이제 간차트라는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법을 쓰는 게 있다. 네트워크 방법은 좀 복잡한 프로젝트에 쓴다. 그리고 다시 이 네트워크 방법은 퍼트라는 방법이 있고 CPM 방법을 나눠준다. 그래서 스케줄 기법은 이제 세 가지 기법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간차트는 다 보셨다고 했는데요. 간차트는 이제 우선은 이런 거예요. 간차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간차트는 지금 이쪽이 지금 관련된 업무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할 때는 뭐 9가지 업무가 필요하다. 9가지 쭉 써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여기는 뭐 지금 밑에 날짜를 보면 4월 2일부터 시작하네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냐면 이게 지금 6월 말에 끝나네. 6월 말. 그래서 7월 1일 날에는 딱 이제 정리가 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이 뭐가 되는 거냐면 프로젝트의 리드 타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리드 타임을 이제 딱 보고 이 정도는 뭐 되는 거다. 여기라고 해야 되죠. 여기. 리드 타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업무들이 딱 정리가 되고 이건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왜 빨리 끝나느냐 그러면 매니저가 아이디어를 내서 겹치게 쫙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게 간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그림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이 요 날짜가 됐다. 요 날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정말 이 일정대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밑에 표시를 하게 됐어요. 진짜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표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일정하고
제대로 시작해서 제대로 끝났는지, 아니면 원래 일정보다 늦게 지금 이제 시작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시작했는데 좀 빠른지 늦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 간 차트는 이제 우선은 그 계획된 활동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키워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리기 현장에서 쓰기가 너무 편하죠. 그리고 뭐가 같이 이제 비교되는 거냐면 계획 대비 실행도 같이 비교되게 해주는 게 간 차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간 차트는 복잡해지면 쓰기가 되게 불편해져요. 왜냐면 막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만약에 업무가 1부터 9까지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예를 들어서 900까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담당하는 건 1부터 900 중에서 100번 작업을 담당한다. 100번 작업을 담당하는데 100번 작업장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이거는 보이는데 어떤 게 이제 안 보이냐면 그 100번 작업을 지금 그 날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작업이 먼저 끝나야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날짜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앞에 작업이 안 끝나서 계속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앞에 작업이 좀 일찍 끝나서 빨리 들어올 수 있었다든가, 이런 이런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게 되면 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작업이 빨리 끝났으니까 이 지금 다음 작업이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으면 미리 들어갔잖아요. 그럼 기회를 놓치는 거죠. 빨리 끝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간 차트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복잡해지면 왜 못 쓰느냐 그러면 복잡해지면 업무가 많아지는 거고,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많아지는데, 그때 업무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표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간 차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간 차트가 갖는 가장 큰 단점은 뭘 못 보여주는 거냐면, 못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뭘 못 보여주는 거냐면, 업무들 간의 상호 관계를 보이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처럼 업무가 한 9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논리적으로 이 업무는 이런 업무니까 이거 끝나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그냥 여기다 표시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업무가 만약에 아까처럼 900개가 된다든가 9,000개 정도 된다든가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 기법 안에 이 업무가 시작되려면 그 전에 이 업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가고, 이걸 구조적으로 보이는 그런 방식을 채팅해서 써야지 여기다 일일이 그걸 그린다는 거는 안 좋죠. 그래서 간 차트의 한계는, 좋은 점은 이제 어떤 거냐면 누구나 그냥 교육 별로 안 받아도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단기 프로젝트에는 쓸 수 있는데, 정말 긴 프로젝트 3, 4년 걸리고 관련된 업무가 수백 가지 걸린다든가 수천 가지 걸린다든가 하는 쪽에서는 쓰기가 어렵다. 요 상호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게 이제 지금 단점이에요. 여기 프로젝트 리드 타입 보면 딱 보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딱, 이게 그냥 4월달, 5월달, 6월달 하는 딱 3개월짜리네. 딱 좋죠. 그냥 3개월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3개월 만에 끝나면 잘 끝나는 거다. 잘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상호관계를 안 보이는 바람에 큰 프로젝트를 못 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관계가 필요한 그런 큰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게 다음에 보실 이 네트워크 기법입니다. 네트워크 기법은 여기 정의가 잠깐 나오죠. 네트워크 기법을 이제 왜 쓰는지. 그래서 여기 수많은 활동들로 구성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활동 간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보여주는 게 네트워크 기법이다 이겁니다. 네트워크 기법은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표시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살표하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들이 보이는 마디 표시하거든요. 화살표는 그냥 원래 선이에요. 근데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살표를 표시하는 거고요.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한눈에 딱 보이죠.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A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가 지금 잡혀있는 거냐면 시간이 잡혀있는 거예요. 1주 걸린다고 해서
얘는 그 다음에 H하고 B하고 이제 D가 동시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H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I를 할 수 있고, B가 끝나면 C를 할 수 있고, D가 끝나면 E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C하고 E가 끝나면 F를 할 수 있고, I가 끝나면 J를 할 수 있고, F가 끝나면 G가 한 다음에 마지막에 K를 끝내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업무 간의 흐름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 간의 상호 관계를 보여줍니다. 상호 관계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J를 담당하고 있다, J 쪽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를. 그러면 아무리 복잡해도 난 I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J라는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뭐다. 근데 준비할 때 일주일 걸린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I가 지금 남아있는 작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I가 지금 막 시작했다 그러면 5주 남은 거잖아요. 5주. 근데 우리는 준비할 때 1주 걸리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I를 쭉 보고 있다가 거의 다 끝나서 이제 1주 정도 있으면 끝난다. 그러면 J를 막 준비하죠. 그래서 I가 딱 끝나면 이제 J로 탁 넘어갈 수 있게. 이래서 이 망을 구성했더니 업무가 몇 개가 나왔느냐. 그래서 3,500가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손발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손발이 짝짝 맞아요. 왜냐면 그 3,500가지 업무들로 구성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막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동시에 여기는 이제 3가지 업무가 막 동시에 진행되는데, 아니 진행되더라도 나는 내 앞에 작업이 뭔지 정확히 보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걔네들만 보고 있다가 그 업무가 끝날 때쯤에 자재를 준비해서 다음 단계 딱 넘어갈 수 있게 손발이 짝짝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방법은 큰 프로젝트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 주겠습니다. 단점 뭐냐면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리드 타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몰라요. 아까 간차트는 금방 딱 나오거든요. 테이블 방식에서 이거 석 달짜리구나.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6월달까지 해서 6월 말에 끝내서 7월달에 딱 들어가기 전에 끝나는 거는 이제 알 수 있는데, 얘는 업무 간의 상호관계 중심으로 보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리드 타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리드 타임을 계산해 줘야 돼요. 리드 타임 자체를. 근데 이제 리드 타임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법을 좀 썼는데, 손으로 이제 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는 길이 3개잖아요. 여기 이제 빗금친 거는 뭐냐면, 여기서 H가 끝나면 F를 시작할 때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H 끝나서 요구되는 어떤 결과물 중에 특정 이렇게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을 이제 여기 F를 넣어줘야 이제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활동이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지. 결국 길이 3개 있잖아요. 3개 중에서 가장 긴 길을 찾아야 돼요. 가장 긴 길을 찾아보니까 A 갔다가 그 다음에 D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E를 갔다가 그리고 F 갔다가 G를 갔다가 K 갔다가 이게 가장 길더라. 이 가장 긴 길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크리티컬 패스라고 해요. 중요 경로, 중요 경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긴 경로.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활동들이 누구냐면 A고, 그 다음에 D고, F, G, K인데, 여기 있는 시간들을 이제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쭉 다 더하면, 이쪽에,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14에다가, 그 다음에 3하고 3을 더하니까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20기간이 나온다. 기간 자체가. 20기간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크리티컬 패스를 구하고 나서, 이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활동들의 시간들을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0기간이 나오면 프로젝트의 리드 타임은 얼마를 결정되는 거냐면 20기간에 맞춰서 20기간으로 딱 결정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방법을 쓰게 되면 반드시 크리티컬 패스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제대로 일정이 짰는지 안 짰는지의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얼마 만에 끝날 수 있도록 짰느냐가 되거든요. 프로젝트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25기간 안에 끝나는 걸 원한다는데 짠 걸 보니까 20기간에 짜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진행하면 프로젝트는 잘 지금 이제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프로젝트의 리드타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리드타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크리티컬 패스입니다.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활동들 다 더한 시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리드타임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크리티컬 패스를 구해야 그래야 크리티컬 패스에서 있는 시간들을 다 더해서 프로젝트 리드타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활동을 다 더했더니 이게 20기간 나왔다. 그럼 20기간 나왔으니까 약간 여유로 해서 그래서 한 25기간 정도 주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고 다 더했더니 20기간이 나오면 정확하게 20기간을 줘요. 그래서 주면 20주를 주고 버리면 20개월을 딱 줘요.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활동들은 뭘 가지고 있지 않냐면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크리티컬 패스가 아닌 활동들이 있거든요. H라든가 I라든가 B라든가 C라든가 J라든가 얘네들은 사실은 이 활동들보다 시간이 좀 덜 걸린다는 거인데 덜 걸린 시간만큼 여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라는 활동이 5주 걸리는데 몇 차 저 차에서 5주가 아니라 6주 만에 끝냈다 하더라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어요. 영향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활동들은 정확하게 제 날짜에 시작해서 정확하게 제 날짜에 끝나야 되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없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이 없는 활동들을 찾다 보면 크리티컬 패스를 알게 되고 크리티컬 패스를 알게 되면 프로젝트 리드타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손으로 짰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이제 금방 쳤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뭘 잘 보여주는 거냐면 상호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앞뒤 업무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된다. 대신에 리드타임이 정보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크리티컬 패스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구한 값들을 다 합산해서 크리티컬 리드타임을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방법은 이렇게 쓰이는데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나눠지는데 두 가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방법을 써요. 근데 두 가지가 어떻게 나눠질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네트워크 방법 중에서 파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파트는 복잡한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장기. 예. 그리고 그 활동들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예요. 월 단위. 그래서 이제 지금 파트 잠깐 정의 보시면 파트에서는 각 활동들의 시간에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활동이 지금 예를 들어서 A 활동을 쭉 진행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활동 자체가 만약에 주 단위잖아요. 그러면 A는 얼마 걸리냐? 그러면 3주면 끝난다. 그래서 딱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업무 자체가 이제 업무 자체가 좀 단순하고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1단위나 주 단위가 되면 이게 정확히 딱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주면 딱 끝난다. 그 작업자가 지금 담당자가 3명이 모여서 하게 되면 또 이런 걸 가져가면 3주면 끝난다 이건데 만약에 A 활동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월 단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얼마 걸리냐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된다 하지 딱 3개월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3개월이면 한 달에 20일씩 기준으로 해서 6개월 60일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 걸리냐 그러면 이게 지금 2주 걸리거나 1주 걸리는 작업의 경우는 그냥 1주 걸린다 2주 걸린다 하면 되는데 그 작업 자체가 월 단위고 그리고 60일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보통 60일 정도 보면 되는데 그런데 아주 재수가 좋으면 50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제가 쓰기 편하게
3개월 걸리는데 아주 그냥 잘 되면 2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야외에서 막 지나는 거라 날씨가 막 비가 오고 해서 또 브러쉬한 요소가 예상치 못한 이슈가 막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게 생기면은 한 5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3개가 나와요. 3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활동 간의 시간 불확실성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불확실성을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활동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넣고 싶겠어요. 이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성상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야외에서 해야 되고,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이런 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럼 야외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창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람 많이 부는 날 좀 안 되고, 비 오는 날 안 되고. 근데 계획을 짤 때 미리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계획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를 보는 게 정상이냐, 그래서 한 60일 정도 보면 되는데, 만약에 날씨가 좀 받쳐주면 한 55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이 기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날씨가 안 좋으면 70일 정도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파트에서는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3가지 시간이고, 이 시간 중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시간, 이 가운데 있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개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대개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되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3개월인데 2달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잘 되면 2달 정도 걸린다. 이거를 정말 잘 되면 옵티미스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개월 걸린 경우는 이제 막 꼬이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스미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꼬이면 꼬았을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진 않겠죠. 그런데 정말 잘 되면, 우리가 이제 낙관치라고 하는데, 낙관치라는 개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일이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되는 게. 근데 그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걸 이제 우리가 옵티미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시미스틱은 뭐냐면, 비관치라고 하는데, 비관치라고 할 정의는 뭐냐면, 일을 진행하는데, 이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비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시간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트워크에서 시간이 이렇게 3개가 되면, 지금, 뭐가 이제 안 나오냐면, 크리티컬 패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들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A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통 2, 3, 그 다음에 5, 라든가, 그 다음에 H는 어떻게 되느냐, 4, 5라든가, B는 이제 1, 2,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씩 나오잖아요. 3개씩 나오면 크리티컬 패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개의 시간을 쓸 수는 없고, 이 시간들에 대해서 뭐라는 거냐면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계산합니다. 근데 평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는데요. 평균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 값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의 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수학 점수 평균이 90점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90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90점 근처를 만드는 거예요. 주로 많이 맞는 게 90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90점보다 많이 맞을 때도 있고 적게 맞을 때도 있는데 90점 정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평균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걸 평균을 구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를 만들어야 크리티컬 패스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나오면 그걸 다 평균 값에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인데 이게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에 맞게 이제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선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기 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평균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균을 구했다면 이게 시간이 3개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값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3개월, 그 다음에 4개월, 그 다음에 2개월, 5개월,
4개월, 그 다음에 이게 뭐 6개월, 그 다음에 뭐 10개월, 그 다음에 5개월, 그리고 여기 이제 3개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평균값입니다. 그 평균값이니까 다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표준편차가 있겠죠. 그 표준편차들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하나로 만들려면 평균을 구해야 되고, 평균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3개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표준편차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크리티컬 패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리티컬 패스를 구할 때는 시간이 하나만 되니까.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를 구하게 되면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리티컬 패스를 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나왔냐면 제가 이제 일본 시간을 좀 많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패스는 이제 여기 A 활동, 그 다음에 D 활동, 그 다음에 E 활동, F 활동, 그 다음에 G 활동, K 활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활동을 다 더하면 그 크리티컬 패스의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의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쭉 다 더하면 지금 이제 이쪽이 32이 되죠.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패스를 구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리드 타임이 나오겠죠. 리드 타임이 얼마 나오냐면 31개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리드 타임에 관한 31개월은 평균 31개월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드 타임도 시그마가 있어요. 시그마. 그 리드 타임의 시그마는 얼마가 되느냐? 그게 그 시그마들은 이제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이거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이 시그마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시그마들을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러면 지금 이제 이 31개월에 대한 시그마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프로젝트의 리드 타임은 평균 31개월 정도 보면 된다. 그런데 31개월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평균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31개월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31개월의 시그마는 만약에 여기서 계산한 값이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얼마 나냐면 5.3 정도 나왔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그마가 5.3 정도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의 리드 타임을 평균 시간 주게 되면 평균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 경우가 50%, 평균보다 늦게 끝날 수 있는 50%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리드 타임은 이 정도 시간으로 잡아주게 되면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 정도 시간 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확률 계산을 해주는 게 퍼트가 되겠습니다. 퍼트는 이제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에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얼마 정도짜리냐면 한 5년짜리예요. 아니면 3년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활동들을 다 야외에서 해야 되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냐면 시간의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고 그거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들은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이게 세 가지 나눕니다. 그래서 되게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낙관치라고 해서 정말 운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운이 좋았을 때 잘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이 나빴을 때도 잘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되게 이제 많이 생기는 건 이거죠. 되게 걸리는 시간.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표시해서 지금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내고 평균을 낸 상태에서 크리티컬 패스를 구하고 그러면 리드 타임도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을 나오겠죠. 31개월. 근데 리드 타임에 대한 시그마도 나오겠죠. 시그마 계산하는 지금 거는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시그마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확률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주자. 평균 시간을 리드 타임 주지는 않거든요. 약간 더 주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기간을 이 정도 주면은 충분히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의뢰인 쪽에서 얘기한 시간보다
좀 짧다. 그러면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제 파트에서 나타나는 시간이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most likely, 대개 이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optimist, 재수 아주 좋으면 낙관치라는데 이 정도 되고 pessimist, 그래서 이제 재수가 나쁘면, 그리고 이제 평균 구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 식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이제 잠깐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서 A 활동이 끝나야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다. 근데 A 활동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정말 재수가 좋으면 이 2개월, 그 다음에 꼬이면 5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값을 어떻게 보냐. 2 더하기 3 더하기 5 하지 않고 2 더하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값을 가중치를 좀 많이 줘요. 그래서 4 정도 줘요. 곱하기 3 더하기 그리고 이제 5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나눠주는 거냐면 6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가운데 시간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옵티미스틱이나 패스미스틱은 정말 운이 좋았을 때 정말 운이 나빴을 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의 경우는 요런 평균 방법을 쓰고 이때 쓰는 방법이 이제 베타 분포에서 이런 방법을 써요. 평균이 나오면 반드시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지금 유도해서 이런 공식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 활동마다 나중에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원래 정말 2달에서 5달 정도 보면 되는데 석 달 정도가 가장 많이 걸린다. 이렇게 했던 거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냐면 얘는 결국 평균을 구했더니 얼마 정도 되고 평균 시간이 이 시간이 평균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얼마 정도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하나로 단일한 시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해서 이제 나중에 필터링 쓸 건 됩니다. 파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서 어떤 기법을 만들지, 그냥, 지금,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법을 딱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 이제,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에 간차트를 쓰다가, 간차트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네트워크 방법을 썼을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야외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되느냐,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지금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모델을 적용하자 해서 이런 게 나오는 퍼트죠. 지금은 이제 장기 프로젝트 같은 데서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M인데, CPM은 시간 자체가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세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 할 때는 3주, 이 프로젝트는 이제 지금 5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 가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활동이 필요하냐면 비단 활동이 필요한데 그게 5주 걸린다. 딱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다음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딱 확정적이니까 다음 같은 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5주 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 쓰는 거냐면 이게 $1,000 정도 쓴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할 때 자원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원을 쓰게 되면 5주 걸리고 정산도 쓰게 되면 그리고 이제 $1,000 정도 든다. 그런데 자원을 좀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쓸 때 자원을 더 쓰게 되면 단축할 수도 있다. 얼마큼 단축할 수 있냐면 3주를 단축할 수 있다. 자원을 더 쓰면 이제 2주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때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 거냐면 이제 $1,600 정도 든다. 이런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확정적이니까. 물론 이제 파트도 넣게 되면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CPM에 이제 이걸 좀 확실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보이는 거냐면, 이게 여기서 일하는 우주라는 게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 비용이 이 정도 드는구나. 그런데, 사람 한 명 더 넣든가, 뭘 더 넣으면은, 3주를 줄여주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1,600구나. 그러면, 단축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단위당 단축 비용은 2주 줄일 때 $600더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위당 단축 비용은 $300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한 번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CPM은 어떤 정보가 제공되냐면 각 활동에 대한 비용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 비용 정보 들어가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했을 때하고 단축시켰을 때. 그래서 나중에 지금 CPM으로 그리잖아요. 그럼 크리티컬 패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크리티컬 패스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전체 예산이 다 나와요. 전체 예산이 다 나오는데 전체 비용이죠. 참 예산이 아니라 전체 비용이지. 근데 그걸 예산이랑 비교했을 때 예산이 좀 남는다. 그러면 예산을 크리티컬 패스에 투자를 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모든 활동마다 그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활동마다 그냥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단축 비용이 가장 적은 애를 선택해서 최소한의 추가 비용으로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대신 이제 물론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비용이 예산보다 더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축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CPM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CPM은 우선은 이제 예제입니다. 예제인데 CPM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선 위에다가 활동을 두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 위에다가 활동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위에다 활동을 드려도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크리티컬 패스는 어디냐면 지금 A에서 C 가고 C에서 F 가고 F에서 J 가고 그 다음에 K 가고 어차피 동그라미에다 표시하든 선 위에 표시하든 간에 선행자하고 관계가 잘 보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크리티컬 패스가 나왔죠. 크리티컬 패스가 나온 상태고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시간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간 자체가 이제 A라는 활동, 그리고 C 활동, 그 다음에 F 활동, J 활동, K 활동. 이제 다 더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리드 타임이 나오는데, 리드 타임이 얼마 걸린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처럼, 비용 탭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 걸린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비용도 나오는 거죠. 코스트도. 그래서 비용도, 지금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예산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보다 만약에 더 든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들을 막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비용하고 예산을 비교했는데 예산이 좀 남아요. 예산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남은 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 예산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왜 쓰는 거냐면 이 활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쓰면 여기 리턴 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비용 정보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 얼마 걸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 비용하고 그 다음에 단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단축을 했을 때 어디까지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할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비용 테이블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가 단순하게 얘가 얼마 정도 걸리는 활동이다가 아니라 줄이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줄일 수 있는데 이제 뭐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자원을 더 써야 되니까 비용이 얼마큼 오른다까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예산을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쓰려고 하겠죠. 근데 어떤 활동을 쓰느냐.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활동에서 제일 단축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을 찾아서 넣겠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F였다. 그러면 지금 어떤 활동인지 모르겠지만 F였다. 그러면 F에다 넣어서 줄이겠죠. 그러면 리드 타임이 줄어들 거고 왜냐면 크리티컬 패스가 줄게 되면 전체 리드 타임이 줄는 거니까. 근데 예산은 좀 약간 올라가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뭘 비교하는 거냐면 예산이랑 비교해요. 비용하고. 그런데도 예산보다 비용이 적다. 그럼 또 쓸 수 있겠죠. 근데 또 쓸 때는 크리티컬 패스가 이제 여기가 더 이상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티컬 패스가 이전에는 여기였는데 A, C, F, J, K였는데 한번 줄였기 때문에 다른 데가 더 길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 다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단축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을 해서 또 줄이고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CPM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CPM에서는 이제 계속 크리티컬 패스를 줄여나가죠. 근데 이제 보통 어떤 활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용이 계산되니까 예산이랑 비교해서 예산이 남느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 이제 미드 타임도 괜찮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 그러면 예산 쓰자 해서 이렇게 계속 줄여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긴급해서 얼만큼 리드 타임을 적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게 비용은 상관 안 하겠다. 비용은 상관 안 하고 프로젝트 리드 타임 무조건 짧게 해야 된다. 이게 길어지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이 정상적인 리드 타임의 어떤 기준 없이 가능한 짧게, 무조건 가능한 짧게 이 프로젝트는 끝내야 된다. 정말 긴급한 프로젝트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CPM을 가지고 계속 돈을 투입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줄 수 있다. 더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줄인 게 40주인데 40주보다 더 지금 원하는 여러분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 또 돈을 좀 써서 이게 이제 37주가 줄였다. 더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계속 줄여가는 그럴 때 그렇게 이제 급할 때 쓰는 게 CPM이 되겠습니다. CPM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현실적인 그 프로젝트 일정 방법이에요. 저는 CPM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퍼트는 해본 적이 없는데 CPM은 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생산의 특징하고 프로젝트 생산에서 자재와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